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형빈입니다. 네,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오랫동안 좀 또 근무를 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강단에도 있지만요, 이제 교육운동단체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정의당 정책자문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를 한 편 읽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본 시일 것 같아요.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주에 이 시를 먼저 소개하고 학생들과 만납니다. 앞으로 예비 교사로 살아갈 우리 사범대 학생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를 교육에서의 만남, 교사와 학생의 만남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잠깐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만남은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현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도 함께 만나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시에 묘사되어 있듯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 교실에서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이렇게 소중한 나를 찾아온 방문객으로 생각하고 단지 어린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이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지금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도 함께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항상 이 시를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네요. 최근 들어서 교육이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좀 교육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거창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앞으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를 함께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다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학창시절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육적 경험이 있으시고요. 또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요즘 신문에서 늘 나오고 있는 교육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교육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교육의 기간이 매우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끼를 낳고 나면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알아서 다 큰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혼자서 잘 살아가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리죠?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30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인간은 혼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배울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조금만 돌봐주면 알아서 뛰어다니고 알아서 먹이를 찾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습득하기까지 10년, 2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기관, 공교육 기관을 만들고요. 그 공교육을 통해서 아주 오랜 동안의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중요성은 사회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화 과정, 한 사람을 성인으로 키우고 그들에게 어떤 시민,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붙이는 그 과정, 사회화 과정 때문에 교육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교육의 목적도 크게 봐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인에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전인적 성격이다. 그리고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전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전인적 성장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더라고요.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여행일까요? 네, 화면에 잘 나와 있듯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 칠레까지의 여행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불과 한 50c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 면적 이상의 면적을 태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지구 공동체의 그 신음이 마음속으로 울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타인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그 타인의 고통을 마음속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먼 여행이 있죠. 바로 가슴에서부터 팔, 다리까지의 여행. 마음으로 느끼지만,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지만 그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 타인에게 다가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김수원 추기경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거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한 30년이 걸렸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인간, 전인적으로 성장한 인간은 머리로 아는 만큼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낀 만큼 손과 다리로 움직여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전인적인 인간이고 그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전통적인 용어로 지, 덕, 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지성, 감성, 시민성, 요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그것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덕체가 됐던, 지성, 감성, 시민성이 되었든, 지식, 기능, 실천이 되었든 이 세 가지가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가 두루두루 발전한 인간, 그것이 전인적 인간이고 교육의 목적은 그런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겠죠. 이렇게 전인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요, 행복이죠. 개인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행복해지면 참 재미가 없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 두 번째는요, 사회적 차원에서 미래 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거죠. 학교가 어떤 인간을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미래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께 함께 한번 좀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을 길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나만 이롭게 하는 거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내새끼니즘. 하지만 우리 학교가 과연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홍익인간을 길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순간
나만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과연 경쟁적인 인간을 길러내느냐, 협력적인 인간을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 사회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가 민주적이어야 학생들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을 지금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미지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문이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한번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교육은 미지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문. 그렇다면 교육자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전인적인 성장, 사회적인 차원에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교육자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교육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자녀들을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 듀이의 말에 의하면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초대해줘야 돼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경험을 자기 자신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자의 역할일 텐데, 과연 우리 사회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런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조금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또한 교육의 역할을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것이라고 본다면 교육자 마찬가지로 민주 시민을 기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교육자는 끊임없이 따라서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모색하는 사람이 좋은 교육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바람직한 미래 사회는 말로, 지식으로, 책으로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교육자가, 교사가,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좋은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 좋은 삶을 보여줄 때 그것 자체가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교육은 비단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의 성장도 학창시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더더욱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은 평생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생교육. 네.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아마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 정치발전소도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좋은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잡다한 썰을 끝내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려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의 공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징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라떼는 말이지. 그 라떼하고 지금 학교는 완전히 달라요. 또 앞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교육을 한번 전 세계 어떤 해외 교육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과거의 한국 교육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 같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 각국의 공교육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전 세계 공교육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유럽형. 두 번째, 영미형. 세 번째, 동아시아형. 이 세 가지 유형의 교육의 특징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북유럽형 교육은요,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해요. 동아시아형 교육은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불행해요. 영미형 교육은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불행해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북유럽형 교육. 자, 북유럽 하면은 어떤 나라들이 생각나시죠?
네, 핀란드,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 네, 노르웨이,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덴마크. 네 개 국가를 흔히 북유럽형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르딕 모형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첫 번째, 정치적으로 볼 때는 네, 사회민주주의, 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복지국가. 그런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에서의 공교육의 특징은 바로 그런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공교육 나라를 흔히 핀란드로 뽑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 그 밑에 있는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복지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나라에 가면은요, 일단 무상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석박사까지 완전 무상교육입니다. 외국 유학생도 무상교육이에요. 외국 유학생들도.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죠. 거기 조금 돈을 받아요. 한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학기 한 20만 원 정도 돈을 받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세계 최고의 어떤 교육 복지, 그리고 평등 교육. 먼저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먼저 지원하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엘리트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북유럽형 교육이죠. 이들 교육의 특징은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도 최상위권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학력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교하느냐? OECD에서 주관하고 있는 피사 테스트라고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어요. 물론 그 시험 보고 성적 매기는 것이 그거 자체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세계 각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 만족도, 행복도까지도 함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북유럽형 국가에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 수준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학생들의 행복도, 만족도, 삶의 주도성 이런 것도 모두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나라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우리가 핀란드로 이민 가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핀란드 이민을 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겁나 추워요. 여름 빼고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언어가 어려워요. 영어로도 잘 의사소통하기 힘듭니다. 핀란드 어렵습니다. 별로 이민을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우리나라를 핀란드처럼 만들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북유럽의 특징은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 이제 80%, 90%. 그리고 3인당이 오랫동안 집권했던 그런 나라들. 결국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이룩한 사회민주주의 토대 위에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방향까지도 함께 그 나라 국민들이 합의를 봅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에르키 아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적 지도자가 있었죠. 그래서 에르키 아흐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어떤 교육의 중장기 플랜을 만들고서 꾸준히 20년, 30년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우리나라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최근에 만들었는데 아주 구성을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영미형 교육입니다. 말 그대로 영국, 미국인데 뭐 영국과 미국을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들 나라의 역사 속에서 특히 신자유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던 시대의 특징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영국의 대처 수장이 신자유주의의 원조였죠. 그래서 기존의 영국 노동당이 이렇게 놓은 사회복지를 이제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고 사회복지를 해체시키면서 교육까지도 시장화시켜요. 교육까지도 상품화시켜요. 그래서 부유층을 위한 학교 따로 만들고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은 슬럼화됩니다. 그것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은 것이 미국이죠.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레이건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어떤 교육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교육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미드라든가 미국 영화 보면 되게 삐까번쩍한 학교들 많잖아요. 그들 학교는 백인들 상류층만 다니는 사립학교들이에요. 미국의 사립학교는요,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그래도 국가의 통제를 받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사립학교, 영국의 사립학교는 100% 특목고 자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싼 1년에 한 2천만 원 되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백인. 또 미국의 특징은 이 인종 분할이 곧 계급 분할이고 계급 분할이 곧 지역 분할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 중산층은 교외에 삽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대충 뭐 일산 분당 느낌 되는 나는 그쪽 지역에 살고 도심가에는 보통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좀 슬럼화되는 지역이 많죠. 또한 미국의 특징은요, 국가에서 교육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요. 다 지방정부의 세금입니다. 이 지방정부의 세금 중에서도 디스트릭, 학구라고 부르는 작은 단위별로 주민세를 걷어요. 우리로 치면은 마포구보다 더 작은, 뭐 합정동과 성산동을 합친 정도, 세네 개를 합친 정도가 하나의 학군인데,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 중산층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은 주민세가 많이 거치죠. 그런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노동자 계급이 모여 사는 곳에는 주민세가 안 거치기 때문에 학교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미국 공립학교들은요, 이 계층이 분할되고 인종이 분할되고 우리나라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런 나라들은 교사들의 수준이, 전문성이 안타깝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교사가 사회적으로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월급의 수준도 매우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때 미국에서 공립학교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던 영어권 국가로부터 이제 교사를 수입해오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좀 오타자가 났는데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 300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300%가 아니라 30%. 즉 고등학교 다니다 30% 정도 학생들이 중간에 학교를 때려쳐요. 졸업을 안 해요. 혹은 못 해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률이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즉 99%가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에요. 99%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미국의 슬럼화된 공립학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만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와버려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점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요. 이것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들여왔던 것이 이른바 그 책무성 정책이라 불리는 NCLB 정책이 가장 유명한데 No Children Behind the Left.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문하에 미국 전체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달되는 학교를 폐교시키는 정책을 부시 행정부가 하고 아직까지도 그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육의 시장화, 교육의 불평등이 매우 심한 그것이 영미형 교육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좀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미국 교육에 대한 환상을 좀 깨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습니다. 미국 공교육에 비해서. 자, 이런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다시 얘기해서 교육을 상품화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잣집 아이들은 비싼 학교를 사고 구매하고 평범한 학생들은 일반 학교를 가는 정책. 이런 것들이 다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골화됐던 학교 서열화 정책. 그때 이제 자사고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하였으나 현 정부에서 다시 없던 일로 되돌려서 특목고 자사고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 공교육의 유형은 동아시아형 이제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형의 선두주자는 과거 일본이었겠죠.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인도, 베트남까지도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거나 일본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았죠. 그래서 혹시 일본 영화들 보시면은 일본 학교의 풍경하고 우리나라 학교 풍경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만화를 좋아하는데 보면 학교가 너무 똑같아요. 일단 운동장에 네모반듯하고 구령대가 있고 군대식 배치죠.
그리고 이제 교실이 네모반듯하고 책상이 한 줄로 쫙 줄 서 있고 과거에는 교탁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특히 교원들이 칼을 차고 교단 위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교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원상 무엇입니까? 교편, 채찍이죠. 네, 채찍. 거기로부터 이른바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동아시아형 국가들만이 이 교실 한복판에 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가 한복판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낯선 현상이에요. 굉장히 낯선 현상입니다. 미국도 가끔 성조를 결기는 하는데 보통 저쪽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없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주의의 상징이죠. 이런 동아시아형 교육의 특징은 압축적 근대화, 경쟁교육, 산업주의 교육, 국가주의 교육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압축적 근대화. 서양이 200년, 300년 동안 이룩했던 근대화를 우리는 불과 50년 만에 다 따라잡았어요. 놀라운 경제 성장이죠. 그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이 원동력이 됐던 것이 놀라운 교육열이었죠. 그래서 라떼는 말이지. 라떼는 부모님들이 소 팔고 눈 팔아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고, 그렇죠. 그야말로 뼈를 갈아 넣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고, 네. 그리고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산업주의 모델, 마치 공장과도 같은 모델 속에서 국가가 강하게 통제를 하는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형 교육의 특징인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어느 정도 이 모습에서 약간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중국 교육 보면 무섭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시험을 한 50만 명이 보거든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 중국의 가오까오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고시, 가오까오. 근데 그것을 1000만 명이 봐요. 그리고 걔네들은 수시란 제도가 없이 정시밖에 없어요. 하루에 1000만 명이 가오카를 보고 그걸로 대학을 쫙 설화시킵니다. 그러다가 탈락한 학생들 중에 좀 돈이 많은 자녀들이 한국으로 유학으로 오죠. 그래서 중국의 대학 입시 풍경은요, 마치 예전에 뭐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느낌이에요. 빨간 깃발을 휘날리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면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무섭습니다. 그것을 지금 최근에 인도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교육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카스트 제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은 지금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를 지금 중국과 인도가 먹고 있는데 그 나라의 교육이 계속 그렇게 되면은 정말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하루빨리 혁신 교육이 중국과 인도로도 전파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이들 나라의 특징은 뭐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율,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지금 피사 테스트 1등 먹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사 테스트를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별로, 성별로 시험을 보는데 상하이가 지금 피사 테스트 1등 먹고 있어요. 핀란드를 제꼈어요. 무섭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이 한국 같은 경우는 1%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한국 교육을 볼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의무교육단위인데 99%나 학교를 다닐 수가 있냐. 근데 그 아이들이 왜 하나같이 수업 시간에 다 자고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현상. 이게 굉장히 놀라운 교육학자들이 궁금해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은 왜 굳이 학교에 가서 잘까요? 어쩌면 그것은 좀 효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고등학생 부쩍 물어보면은 왜 학교에서 나와서 자니? 학교 애우니? 하면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밥 먹으려고.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급식이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급식이 무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친구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간다고 하고요.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앙 끝났다는 건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동아시아형 교육이 지속 가능한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진단이죠. 그나마 우리나라 학생들 참 착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굳이 학교 가서 자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요, 학교에서 자는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가나? 맞아요. 학교에서 잘만 애들은 아예 학교에 안 가요. 자, 그럼 일본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고 뭐 하죠? 일본 애들은? 어디가 있죠? 집에 콕 처박혀 있어요. 집에. 그 아이들이 뭡니까? 히키코모리. 그래서 덕질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네,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집에 처박혀서 덕질하는 것 때문에 그 또 일본의 그 문화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일본 애들 착해요. 미국은.
아까 중도 탄력은 30%.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를 갑니까? 뒷골목 가서 뭐 합니까? 뒷골목 가서 좀 멀쩡한 애들은 힙합을 해요. 근데 좀 멀쩡하지 않으면 결국 마약, 총. 근데 우리도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죠. 최근 여러 가지 현상들, 묻지마 범죄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그런 징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거나 새롭게 바뀌거나. 망하거나 새롭게 바뀌거나.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교육의 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전 세계에서 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특이해요. 정말 특이해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교사들의 전문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전 세계에서 이건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나라가 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이 세 개 국가를 뽑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사 수준이 굉장히 높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좀 가방끈들이 기셔요. 네, 대체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대 4대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좀 불만입니다. 1, 2등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가서 8등급, 9등급 아이들과 공감할 수가 없어요. 좀 그래서 좀 이제 4대 온 학생들이 좀 이제 좀 성적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 최근에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제 교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적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런 학생들 많이 오길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요.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월급 체계, 그 다음에 어떤 고용 체계가 매우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의 1위, 초등학생 부동의 장래희망 1위가 한때 교사였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로 뺏겼죠. 최근에 초등학교 이제 장래희망 1위는 유튜브와 건물주. 걱정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이제 교직을 선망했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직에 대한 선망 속에는 지를씨가 또 함께 깔려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전문성인데 학생들도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사 테스트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고등학교 졸업률이 매우 높고요.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습니다. 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학비 안 내는 거 아시죠? 네, 한 2, 3년 됐어요. 2010년 이후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무상교육 시리즈가 나와서 이제 교육은 이제 가정적 배경은 달라도 받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등주의적인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했고 이건 어떻게 흔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도 무상이요. 급식도 무상이요. 그 다음에 또 학용품, 교재, 교복, 최근에는 교복까지 완전 무상교육 나라도 극히 예외적입니다. 네. 대학만까지만 이제 무상교육하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 돈이 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높으냐. 우리나라 올해 국가 예산은 638조입니다. 이 중에서 무려 교육 예산은 96조, 20%예요. 이렇게 많은 교육 예산을 쓰는 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네, 내국세의 21%인가요? 그것을 반드시 이제 교육세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7조예요. 국방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죠? 교육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장점이어서 우리가 교육 얘기할 때 가끔은 좀 약간 자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근데 또 독특한 단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대학 서열화가 너무 뚜렷해요. 네. 우리 대충 외우실 수 있잖아요. 대학 서열. 그 대학 서열 놀이도 하잖아요. 안 좋은 놀이지만. 물론 다른 나라도 대학 서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뚜렷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을 가더라도 가장 좋은 대학 어디냐 물어보면 대충 어딜 말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일본도.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한두 대학 빼고는. 미국,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는 게 있죠. 그런 나머지 대학들은 국공립대학은 사실상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유럽, 이제 유럽은 일단 사립대학 자체가 거의 없고요. 프랑스, 핀란드 사립대학 자체가 없고요. 나머지 국공립대학은 다 평준화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가장 독특한 단점은 이런 대학 서열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교 서열화. 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독특한 단점은 이제 또 지나친 사교인 거 다 아시죠?
아까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몇 조라고 말씀드렸죠? 6조. 사교육비가 작년에 26조. 네, 거의 한 3분의 1을 맞먹는 그러한 사교육비 총액이고, 이 학생 1인당 월 평균 41만 원이래요. 자, 이게 적어 보이죠? 우린 더 쓰는데? 평균 값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 다 아시죠? 더 중요한 건 중간값.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쓰는 집안까지 다 합쳐서 41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교육열. 이 과도한 교육열은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네스키니즘.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홍익인간의 정반대되는 그런 이념을 낳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벌,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학벌은 그냥 학벌이라고 HAKBUL 이렇게 씁니다. 사교육은 프라이빗 에듀케이션 이렇게 번역할 것 같지만, 영어에서 프라이빗 에듀케이션 하면 사립학교예요.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은 그냥 HAK 이렇게 써야 됩니다. WON. 마찬가지 교육열, 에듀케이션 페버. 그럼 미국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세 가지는 다 그냥 학벌, 학원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 독특한 이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아주 독특한 장점도 있지만 독특한 단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고정되지 않죠. 계속 변화해 왔죠.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교육이 라떼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좋아진 이유 첫 번째, 교육 민주화 운동입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교사운동, 학부모운동, 교육시민운동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아마 우리나라 사회운동 중에 각 부문운동, 분야별 운동 중에 교육운동만큼 꾸준히 성장해온 분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서 각계각층의 부문 운동이 지금 거의 이제 폭망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폭망까지는 아니겠죠? 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특히 교육 부분만큼은 딱히 현 정부가 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딱히 교육 부분은 현 정부가 딱 과거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탄탄한 토대가 있고, 두 번째는 참 이것도 독특한데,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장을 뽑는 나라지만 동시에 교육감을 뽑는 나라입니다. 이게 매우 독특해요. 특히 2010년 이후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이제 우위에 점했죠. 진보 교육감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아래로부터의 교육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중간 권력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어쨌든 2010년 이후로는 혁신 교육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혁신 교육이 과연 뭘까?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정상화시키는 거죠. 교육이 지향해야 될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혁신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수업이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요즘 여전히 주입식, 암식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다 인정해요. 예컨대 현 정부도 이른바 보수 교육감이 지금 이제 있는 지역에서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 잘못됐다 다 인정합니다. 문제 풀이식 교육 다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식 수업, 토의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등등이 어쨌든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두 번째, 학교 민주주의죠. 학생의 동아리회, 예전엔 탄압을 했죠. 이제는 학생의 동아리회를 장려하라고 교육청에서 계속 공문이 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학생 자치를 통해서 학생 자치 활동이 잘 되는 학교 가면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대로만 성장하면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학생회가 학교 행사를 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서 주체로 나서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이때 학부모들의 자기 참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새끼 우선주의가 아니라 공적 역할에서의 참여, 학교에서 시민으로서의 참여, 그래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소중하고 내가 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학부모의 활동, 더 나아가서 요즘은 지역과 연계된 어떤 활동, 그것을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혁신 교육의 흐름들이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 수업을 바꾸고, 학생들의 활동을 바꾸고, 학부모들의 활동을 바꾸고, 이것이 마을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분명히 지금 10년 동안 많이 확산된 건 분명해요. 충분치는 않아 보여도.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진보교육감 효과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육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를 선별해서 다수를 차별시키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경쟁과 차별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차별, 소수의 엘리트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그 진보 교육감 효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입니다. 네. 제가 살짝 흥분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이 자리에 혹시 학부모님들이 계실까요? 학부모님들을 위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고등학생들 뭐 윤리 교과서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존 롤스의 정의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워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반공교육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일단 중학교, 초등학교 때 얘기할까요? 초등학교는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옆집 아이 초등학생인데 이번에 수학 시험 봐서 100점 받아도 좋아하던데 그건 그냥 야매로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단원평가, 쪽지 시험. 그래서 굳이 100점이라 적어주면 되는데 그 100점이라는 성적표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지금 시험조차도 사라지고, 물론 평가는 하죠. 수행평가. 그리고 성적표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띄워보시면 과목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그것만 딱 나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학교의 변화는 이제 2015년부터 비롯되던 자유학기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학기도 초등학교는 똑같아요. 자유학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시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도 시험이 폐지됐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만 보는데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결과도 성적이 나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교육이 많이 변하게 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일제식 평가를 하지 않을 때 교육과정과 수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적어도 중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학년, 3학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학교에서는 석차가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나 때는 석차가 있었죠. 그래서 1등, 2등 누군지 다 알았죠. 지금 중학생에게 너 반에서 몇 등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안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2012년부터 이른바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돼서 석차가 폐지됐어요. 1등, 2등이 없어요.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여전히 변화가 참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교과서는 참 좋아졌어요. 교과서 자체를 읽을만 해요. 그리고 과목도 굉장히 좋은 과목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놈의 수능의 영향력 때문에 여전히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식 수업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고등학교도 이제 근본적 변화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후년부터 도입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것처럼 고등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처럼 그 학점을 이수하는 폭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과목들이 이제 적용될 예정이에요. 참고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따야 될 학점이 모두 192학점입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그 192학점을 6개 학교로 나눠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고등학생들이 보통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고 학교가 끝나죠? 근데 192학점은 어느 정도면 6교시까지만 하면 끝나는 학점이에요. 6교시까지 하면. 그리고 경기도는 이미 보충 야자가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서울은 뭐 자율이고
경기도는 예전 교육감님께서 아예 야자 폐지 해야죠. 아예 야자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뭐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 내신 평가가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을 제외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은 모두 절대 평가로 바뀝니다. 즉 더 이상 석차 등급 1등급, 2등급을 산출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내후년부터.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큰 변화인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고, 아이고, 우리 애들 특목고 하려면은 초등학교 때보다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네, 특목고는 입시가 없습니다. 자사고는 입시가 없어요. 네,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내신 성적, 즉 절대 평가로 산출된 내신 성적이 있죠. 네, 플러스 면접 이것만 있지 별도의 시험 없습니다. 입시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 학원 보내시는 거는 그 조금 사교육 시장에 왜곡된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가게 되면 이제 내신 경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안타깝게도 원래는 이런 2025년도 고교 학점제 때부터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현 정부가 다시 없던 일로 되돌렸어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일단 제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팩트 체크. 자, 많은 분들이 수능 시험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능 시험이 더 공정할까요? 수시가 더 공정할까요? 공정하다는 게 뭐죠? 그럼 잘 모르겠어요. 자, 수능 시험이 공정해 보이는 이유는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수시 제도가 불공정해 보이는 이유는 딱히 점수가 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수시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었죠. 네, 어떤 일부 정치인들이 예컨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뭘 만들고 해가지고 스펙 만들어줘가지고 대학 보낸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데, 그 일부 그 정치인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스펙을 만들어 대학 보낸 것이 그것도 라떼예요. 10년 전이에요. 그때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자, 정시가 약 수능, 즉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이 전체 정원의 약 25에서 30%입니다. 나머지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전형 수시죠. 그걸 대학 가는 학생들이 이제 70에서 80%입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99%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네.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요, 그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수능을 2번 이상 본 학생. 수능을 2번 이상 보면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N수생. 두 번째. 그 수능같이 표준화된 시험은요, 학원이 그 패턴을 익혀줘요. 심지어 킬러 문항까지도 패턴을 익혀줍니다. 그럼 학원에 밀집되어 있는 사교육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의 학생들. 네, 강남, 이런 지역이겠죠. 세 번째, 내신 성적 산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들. 특목고 자사고죠. 이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이 뭡니까? 당연히 그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입니다. 수능 시험처럼 표준화된 시험일수록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차고 넘칩니다. 자, 특히 이런 수능 시험의 문제점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에 유리하여 사회 불평등 확대 재생산할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 왜곡하죠. 계속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왜곡시키죠. 자, 세 번째, 대학 입장에서도요, 수능 성적을 믿지 않습니다. 서울대도 수능 성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요, 정말로 2등급 받은 학생이나 5등급 받은 학생이나 대학교 강의실은 똑같아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수능 성적은 오지선다형 패턴이죠. 오지선다형 패턴으로 대학의 학문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학문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키워야 되고요. 대학의 시험은 다 논술형 발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능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 성취도가 더 뛰어나다라는 통계가 이미 이제 차고 넘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조금 낮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죠. 어차피 입시 경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나마 이제 이런 학교 생활 기록부 위주의 선발이 오지선다형에 익숙한 학생에 비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자질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입장에서도 우리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이 또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수상, 봉사, 논문 등 복잡한 스펙을 과거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되고 특히 이런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정치인들 영향력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전형은 지금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내신 성적. 그리고 과목별 세분 능력 및 특기상 다 아시죠? 세특상이라고 줄여 말하는, 즉 이 과목에서 이 학생이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교사가 관찰한 것을 적어주는 것. 물론 그것도 뭐 학원이 적어준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들이 정신 차리고 수업을 바꾸고 그 바뀐 수업에서 학생들의 어떤 토론 능력, 글쓰기 능력, 창의적인 능력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주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면접, 이 세 가지 요소만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부 위주의 선발이에요. 당분간은 이것 위주로 대입 제도가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마다 듣는 과목이 달라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똑같은 수능 성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럼 이 학생이 과연 이 진로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꾸준히 이수했는가, 거기서 어떤 특징을 보였는가 등등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시험 성적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들, 그런 정석적 평가가 강화되어야겠죠. 여기는 뭐 저의 주장일 텐데요. 당장은 이러한 수시를 위주로 정성적 평가,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러한 능력들을 많이 좀 키워주시고 수업과 평가를 바꿔주시고, 대학에서도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 쉽게 뽑으려고 하는 유혹을 좀 버리시고 이 학생들 다양한 어떤 능력과 적성을 뽑고 선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갖는 것이 이제 단기적 대안일 테고요. 두 번째는 수능의 성격 자체가 논술형 자격고사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킬러 문항 없애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킬러 문항은요 1등급 안에서 싸움입니다. 1등급 안에서 누가 더 확실한 1등급이냐 가려는 싸움이지, 대다수 학생과는 이 킬러 문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아까 제가 대학들도 이제 수능 시험을 믿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 연합을 해서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된다, 더 나아가서 자격고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에서의 바칼로레아 시험의 성격이죠. 프랑스 바칼로레아 겁나 어려운 논술형 평가입니다. 예컨대 진리는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막 써야 돼요. 근데 바칼로레아 시험의 목적은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아이들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바칼로레아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칼로레아를 처음 설계한 것이 나폴레옹입니다. 그 옛날 200년 전. 그리고 최근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고차원적인 철학 바칼로레아 합격률을 80%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즉 80%가 그런 고차원적인 논술을 풀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 교양 수준, 그럼 초중고시를 책 많이 읽어야 되죠, 토론 많이 해야 되죠, 글쓰기 많이 해야 되죠, 오지선당 딸딸딸 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실제로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80%를 돌파했어요. 그 학생들에게는 모두 대학 입학 자격을 똑같이 부여합니다. 1등급이 아니에요. 합격! 그래가지고 평준화된 프랑스의 공립학교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일부 경쟁의 요소가 있겠죠. 원하는 학과에 많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1년 더 다니게 한다든가 추첨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 선발을 하되 졸업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이런 장치가 있고요. 프랑스 옆에 있는 네덜란드는 이제 학생들이 선호한 의대는 반드시 추첨 쿼터를 둡니다. 50%는 추첨, 50%는 선발. 나중에 비교해봤더니 추첨으로 입학한 학생이나 시험 봐서 입학한 학생이나 의대에서의 그 실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도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학 서열화 체제가 극복되어야 할 텐데, 대학 서열화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한숨을 쉬시는데, 네, 지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을 해야지요. 자, 과연 우리가 이런 대학 서열화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다. 자, 우리 대학 서울화 체제야말로 입시 경쟁야말로 모든 교육 문제의 뿌리죠. 공교육이 왜곡화되는 거, 고등학교가 문제풀이로 변질되는 거, 사교육 시장이 매년 20조를 돌파하는 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부담을 갖는 거, 그리고 내 새끼니즘이 판치는 거, 그 모든 것이 대학 서열화 입시 경쟁인데 킬러 문제를 없앤다 한들, 사교육 대책을 낸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학벌 효과는 상당 부분 지금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국민들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이미 학벌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걸 굳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부문,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에는 학벌이 1도 안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1도 안 들어갑니다. 뭐 제가 사범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사가 되려면 임용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임용시험 보는 데는 무슨 대학을 나오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채용해서 학벌 받다가는 그 기관이 징계를 받습니다. 주요 대기업, 특히 신산업, 새로 뜨는 산업, IT 관련된 기업일수록 학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스펙이 아닌 역량 평가를 하고 있죠. 이미 역량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책 제목을 안 썼네요. 뭐 특정 책 광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바뀐다, 교육이 바뀐다. 여기 아주 실증적인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채용이 바뀐다, 교육이 바뀐다. 뭐 안 읽으셔도 괜찮은데요. 이미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학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실증적 자료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학벌을 따지는 그 분야는 제가 봐서 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좀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교수 집단. 대학만 학벌을 봐요. 대학 교수 채용만 학벌을 봐요. 네, 대놓고 보는 데는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뒤떨어진 집단이 교수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지금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학벌이 실질적인 가치, 즉 뭐 사용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교환 가치도 지금 상실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종의 상징적 자본, 욕망의 표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 자본, 욕망의 표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가 어릴수록 더더욱더 이러한 현상들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가 어릴수록 이런 표현을 유튜브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타가 아직 안 오실수록, 현타가 아직 안 온 단계일수록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학 체제가 저는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객관적인 토대와 주체적인 실천 모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토대는 가장 크게는 인구수 감소죠. 인구수 감소.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 명, 수업생은 40만 명. 그래서 10만 명이 대학이 비어요. 지방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들도요, 학과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이미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수 급감으로 대학 서열화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고 학생들을 가려서 뽑을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가려서 뽑을 여유가 없어요. 경쟁시킬 여유가 없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40만 명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요. 누구는 뽑아서 어디에 보내고 누구 뽑아서 탈락시키고 이럴 만한 여유가 우리 대한민국 사치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죠.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대학 평준화의 구체적인 상으로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정책을 10년 전, 아니지 벌써 20년 됐군요. 20년 전부터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걸 표현 좀 바꿨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래서 예컨대 지방 국공립대학들을 다 한국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든지 다 서울대학이라는 이름을 만들든지 하는 건데 간판만 바뀌는 게 아니죠. 지금 서울대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지방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지방대의 어떤 교육 여건을 서울대 수준을 다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설 여건, 학생당 교사수, 교원의 질 등등등, 교원에 대한 처우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방 국공립대학들을 다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향 평준화, 그것을 대중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작년부터도 표현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정의당이 제시한 정책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이 지방 공공의대 만들기입니다. 요즘 특히 의료 분야에서 왜 지방의 소아과가 다 문을 닫잖아요. 지방 병원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공공의대를 만들자. 이 공공의대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 먼저 그 의과대학에 선발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그 학비 지원이 있겠죠. 다만 이 지방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10년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이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영국의 NHS와 유사한, 영국의 어떤 내셔널 헬스케어와는 유사한 준공무원화 시키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지방의 공공의대를 만들어 나가는, 저는 이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공공의대 만들기, 이런 정책들이 바로 대학 서열화를 이제 해소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 실천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저란 사람이 아니면 특정 정당이 혹은 뭐 진보 진영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미래 사회는 이런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오늘의 주제에 드디어 들어가는데, 미래 사회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음 주 강의도 이것과 관련된, 다음 주는 주로 AI,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겠죠? 하지만 미래 사회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제 비가 많이 내린 것은 어제가 7월 7석입니다. 어제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운다고 비가 왔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내일도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드디어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죠. 이렇게 날이 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핵 오염수가 방류되고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근데 이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미래 사회를 착취하는 거다. 미래 사회가 쓸 이런 자원까지 우리 사회가 땡겨다가 미리 쓰는 것이고, 지금 당장 편하자고 핵발전소 많이 짓고 그것의 부산물을, 그것의 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방류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복합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불평등이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네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하나하나가 결코 낙관적인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교육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은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을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량을 기르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변혁적 역량이라고 최근 교육학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특징은, 미래 교육의 핵심은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미래 사회를 바꾸어내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 첫 번째, 기후 위기라고 하는 미래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지금 교육계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생태 전환 교육. 과거에는 단순한 자연 보호 활동이었죠. 쓰레기 줍는 거. 근데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서는 교육이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노작 교육, 노동 교육. 내가 직접 땀 흘려 일을 해보고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속에서 이런 생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 체험 활동을 넘어서 바로 이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참여 교육으로서의 생태 전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안 하는 학교는 좀 이상한 학교예요. 웬만한 학교에서 다들 텃밭 가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토를 스스로 재배하는 것은 뭐 기본값 중에 기본값이고요. 학교 건물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짓기 위해서
옥상에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한다든가,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 그 과학 시간에 걸서 발전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 또 이 마을에, 우리 마을의 어떤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마을 연계 또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자체에도 이런 생태 전환 교육을 대폭적으로 모든 교과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태 전환 교육의 목적은 생태 역량이죠. 이 생태 역량을 하는 것은 일단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곧 근대 자본주의의 패러다임 자체를 성찰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유지되는 현대 사회 문명을 성찰하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것은 필요한 건가요? 욕망인가요? 핸드폰을 바꾸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드폰을 지금 6년째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장 안 났어요. 6년째 쓰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이 참 불편하죠. 그런데 생태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의 구체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 불평등 심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이 미래 사회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메리토크라시죠. 능력주의죠. 메리토크라시의 능력주의. 내 능력대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른바 그것이 공정하다. 부모의 빽이 아닌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성취해서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이제 공정성 담론, 능력주의죠. 그런데 이제 롤스 같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능력은 너의 것이 아니다. 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도 물려받은 것이거나 운 좋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일 따름이다. 네가 노력해서 이룩한 것도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자산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철학에서도 말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 정의론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능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자산임을 깨닫고 결국 그 나의 능력을 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거기에 쓰려고 하는 것이 민주 시민 교육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워서 남주자. 그것이 메리토크라시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아니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는 역량을 기르는, 그것이 미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저 같은 교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인구수 감소입니다. 인구수 감소.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봤더니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서 90만 명대로 뚝 떨어지는 것이 71년과 72년 사이. 혹시 이 자리에 71년생 계신가요? 71년생이 정확히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30년 후 2001년에 55만 명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0년 후 재작년 2021년에 또 반토막이 났어요. 26만 명. 100만 명에서 30년 후에 55만 명으로, 20년 후에 26만 명으로 반토막. 그래서 지금 라떼를 부르짖는 분들이 100만 명 세대, 작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25만 명 세대, 4분의 1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25만 명이 100만 명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지만, 일단 저는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이 참 걱정됩니다. 지방 학교가 먼저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학교. 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딱 두 군데입니다. 서울은 없고요. 서울도 다 줄어요. 서울도 다 줄고, 경기도 딱 두 군데. 김포와 화성. 거기만 학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도 다 줄고 있어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학교 폐교가 이제 수도권으로 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가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유아교육과 대부분 문 닫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들이, 특히 지방의 유치원들이 다 하나도 문을 닫거든요.
유아교육과 지금 학생을 모집 못하고 있고요. 근데 유아교육,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육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10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들수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출생 시기에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이자 위기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걱정은 내 자녀 이기주의의 극단화. 최근에 그 악성 민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 자녀 이기주의의 극단의 형태이지 않을까. 왕의 DNA. 내 자녀는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 절대로 야단을 치지 마세요. 그 학부모가 교육부 직원이었다니 세상에. 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악성 민원이라든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좀 탈출구 없을 때 터져나가는 것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범죄, 학교 폭력, 사회 폭력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학교가 줄어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단절된 개인주의, 고립적 개인주의의 어떤 극단, 그리고 자기 자녀 이기주의의 극단으로 치달을까 봐 걱정스럽고요. 이런 이기주의의 극단화가 이 사회 연대 원리를 또 해칠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는요, 최재천 선생님에 의하면 생태계가 회복되는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모르겠고, 일단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한 학급에 30명이 넘어가는 학교는 굉장한 과밀학급입니다. 저는 교사 시절에 딱 한 번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교실은 너무 널널했어요. 한 55명 이렇게 가르치다가. 근데 지금 3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초등학교는 지금 보통 한 학급에 한 15명, 20명 이하죠. 점점 이제 뭐 20명 이하, 15명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교육 여건은 좋아져요.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에 가능한 우리가 꿈꿔왔던 선진국형 교육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25만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요. 이것이 자기 자녀 이기주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누구도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경쟁시켜 탈락시킬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탁월성을 최대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도 가능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소수를 위한 경쟁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요즘은 AI가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이미.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수행평가, 그 다음에 대학교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귀신같이 잡아냅니다만. 딱 보면 알아요. AI가 까불어 봤자. 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미래교육은 AI 활용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어차피 AI는 또 진화해요. 그 언제 또 따라잡습니까?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아니죠. 인간 고유의 가치를 더욱더 키우는 교육이 미래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할 수 없는 영역. AI가 할 수 있더라도 AI한테 맡길 수 없는 영역.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의력, 상상력이죠. 타인에 대한 공감. AI가 인간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AI한테 상담 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는 AI 그 연인도 있더라고요. 저는 AI와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만큼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어야 되지 않을까. AI가 뭐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그게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설프더라도 인간의 땀내가 느껴지는 예술작품을 느끼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선과 악.
미와 추, 진과 위. 이게 바로 진선미죠, 진선미. 이것을 같이 판다는 인간 고유의 영역일 것이고, 이런 인간 고유의 영역, AI가 혹시 할 수 있더라도 인간 고유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이 이제 미래 교육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OECD, 국제경제개발협력기구, 이게 원래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한 기구였는데 최근에 아주 이분들이 좀 회개를 하셨는지 놀라운 연구 보고서를 썼습니다.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미래교육 보고서가 2018년에 나왔는데요.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 사회의 전망을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한마디로 알 수 없다. 2018년에 이런 결과를 보고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말 맞구나. 앞으로 미래 사회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거구나. 그럼 이 시기에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뭘까? OECD가 예전에는요, 데세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에서는 석세스, 성공을 교육의 가치로 뽑았다가 이제는 웰빙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 정도가 될까요? 직역을 하면 잘 사는 것, 아니 잘 존재하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잘 존재하는 게 웰빙이죠. 이것이 미래 교육의 지향에 대한 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웰빙을 지향하기 위해서 인간이 길러야 될 역량을 변혁적 역량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변혁적 역량, 변혁이죠. 사회를 변혁하는 힘입니다. 미래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 전환, 민주, 시민, 사회 불평등 타파, 이런 복합 위기의 극복, 이런 것들 변혁적 역량이죠. 미래 사회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능력. 이런 과격한 용어를 OECD가 쓸 정도로 우리 인류 사회는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박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위해서 학습의 원리로 학생 주도성,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OECD의 연구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쓴 겁니다. 그것이 세계 각국의 교육에 반영되고 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교 학점제가 바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내후년부터 적용되는. 거기에도 이런 변혁적 역량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이고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핵심 내용이고요. 이것이 우리 공교육이 지향하는 이미 합의를 본 미래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진보 진영만의 주장도 아니고 교육학자만의 주장도 아니고 절박한 인류 사회의 과제. 쉽게 말씀드려서 미래교육은 이제 더 이상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은 의미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변혁적 역량, 미래 사회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능력.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꿈과 우정을 경험하는 곳,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 그리고 이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이어져야 되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노동교육에서도, 노동조합 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노동조합 활동가이시거나 조합원이시거나 평범한 시민이시거나 아니면 학부모이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시란 가정하에 제가 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진로 교육은 진로를 너무 빨리 정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생 때 어떻게 진로를 정해요? 저는 앞으로 제 진로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평생 진로는 개척해 나가는 거죠. 미래 사회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도 특정 직업을 위한 스펙을 쌓아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스펙이 아닌 스토리, 이런 얘기는 학원에서도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길을 가야 돼, 저런 길을 가야 돼, 그것보다도 좋은 사회, 좋은 삶에 대한 꿈을 꾸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 좋은 사회, 좋은 꿈을 우리 아이들 가지려면은 우리 어른들부터 성인들부터 학부모님들부터 좋은 사회를 꿈꾸고 좋은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만날 때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이들 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부모님 먼저 공부해 주세요. 물론 학생들과 똑같은 입시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학교에서 함께 독서 모임을 해주시는 것, 이런 자리에서 정치 발전소 같은 곳에서 함께 책을 읽는 모임을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삶을 자녀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시는 거죠. 텃밭 가꾸기 같이 소소한 일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나가서 생태 전환과 관련된 지역 내에서의 실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자녀에게 좋은 삶을 먼저 보여주시는 출발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두 번째, 학부모님들도 교육의 주체입니다. 학교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민원의 본질은 소비자주의. 내가 교육의 소비자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학교는, 담임교사는 이러한 나의 아이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 별점 테러를 매기듯이 교원평가 그 테러를 매기겠다. 뭐 등등.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아동학대법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주의죠. 이 소비자주의는 학부모님들만 탓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으로부터 학부모를 소비자로 호명해 왔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상품화죠. 교육의 상품화됐을 경우에 당연히 학교는, 교사는 교육이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예요. 학부모는 그것을 소비하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에 전화 오잖아요. 별점 주는 거. 그런 의식. 그 의식이 고스란히 이제 학교까지 투영되는 것이 이제 소비자주의죠.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들의 사적 욕망, 내 자녀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담론이고, 최근 벌어졌던 서희초에서의 비극적 사태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찾아가는 것, 학교가 거부하는 거, 학부모 만나는 것을 교사가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 만남이 공적인 그런 만남, 그리고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위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만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자가 아닌 공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 이래서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부모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이런 공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모두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딱 정확하게 9시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또 토론, 질의응답을 이어갈 텐데요. 교육을 바꾸는 실천에 시민으로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시민적 실천이 필요하겠죠. 이제 자녀의 좋은 학벌을 위한 사교육 투자는 정말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벌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운동이 단지 임금 인상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부모의 부와 권력이 교육을 매개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계급 재생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노동자 의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계급 재생산 역할을 해온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뀌고, 또 나가서 교육이 또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2010년 이후 어떤 진보 교육감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참여와 실천, 그리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아까 북유럽형 교육을 말씀드릴 때 그 북유럽 교육의 원동력은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거기에 따른 진보정당, 좌표정당의 성장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사회민주주의 체제, 복지국가 체제로부터 비롯됐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이어서 질문하시죠. 시간이
네, 시간이 9시 가까이 됐으니까요. 질문 있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아이가 3명이고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등학생이고 아이고야. 셋째가 이제 중2거든요, 딱. 중고대. 아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참 항상 보면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를 대학교 보내면서도 이제 어쨌든 그 입시를 저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능 1세대인데 우리 아이는 어떤 시험을 봐야 되나. 다행히 이제 저희 아이는 수능을 안 보고 이제 수시로 들어갔는데 학교를. 근데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참 무지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애 요즘에 학교 성적이 학교 이제 대학 교육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진짜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고3 담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네가 보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나한테 성적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봐주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점점 복잡해지고 이게 누군가 사람들이 수능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무 일괄적으로 점수가 나오니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한편 너무 복잡해지고 이렇게 다원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괴리를 느끼고 조금씩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가 아니면은 교육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고 학부모가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은 교육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솔직히 저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바뀌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학 서열화가 진짜 바뀔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은 조금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게 시작일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흐름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졌다가 요즘 좀 단순화되고 있어요. 단순화되고 있는데 일단 수시 때문에 복잡하죠. 근데 수시와 같은 복잡한 제도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수능 같은 획일한 평가로는 안 된다. 고등학교 교육도 망치고 아이들도 망치고 또 대학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수시란 제도가 들어왔다가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다시 좀 단순화된 형태. 지금 자녀분 대학 갈 때는 고등학교에서의 그 절대평가로 산출된 내신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두 가지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대학 서열화가 과연 좀 사라지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참 이 온라인 공간이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한계가 분명합니다만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나와도 별 볼 일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학교를 콕 찍어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역설적인 거죠. 다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이제 학벌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예전으로 치자면 뭐 화수분 같은 건 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좋은 학벌을 따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자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라면 정말 이제 과도기의 마지막을 거치고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거기서 일단은 우리 자녀분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시는 거. 어차피 그 복잡한 입시 그 교사이신 친구분이
어차피 넌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자녀분과 진솔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신의 꿈이 더 좋은 것인지 그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어떤 대학 서열화 학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내는 것, 삶의 힘을 길러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인터넷에서 그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선행을 안 하자니 아이만 뒤떨어지는 불안감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 네. 상황이다. 네. 정말 지금 세대는 본인 세대와 다르게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예전처럼 암기 위주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선행학습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아까 팩트 체크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컨대 특목고 자사고 보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교육 시켜야 된다.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지금도 입시가 없어요. 이미 입시가 없고 추첨이에요. 추첨. 쉽게 말씀드리면 추첨제입니다. 네, 면접 플러스 추첨을 통해서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 그 특목고 자사고에 오는 친구는 대체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은 뭐 절대평가는 만점이다 라고 기본값을 깔고 지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어떤 내신 성적 관리할 정도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그것이 선행학습이 결코 그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선행학습이 결코 보장하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은 중학교 걸 초등학교 때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 두뇌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뇌가 감당할 수 없고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충분히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럼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교육 시장이다. 불안과 욕망을 자극한다. 그건 옆집 교육학입니다. 옆집은 지금 뭘 하고 있다더라. 그럼 우리 아이는 그 이상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불안과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 효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을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 수업 시간에 그런데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행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충실히 하는 학생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자체가. 선행학습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내신 성적을 따는 게 유리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고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미리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행평가, 내신평가에 유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교육 효과다. 이런 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미래 교육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세대예요. 지금 30만 명 정도 태어난 세대일 것이고, 뭐 고교 학점제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 대학 입시 제도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